통증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공기가 차가운 날이면 당신은 무릎을 살짝 굽히는 것만으로도 그 묘한 통증을 느낄 겁니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작은 모래알을 문지르는 듯한 감각이죠. 오래 서 있거나 계단을 오를 때면 유난히 더 심해지고 나이 탓이지 뭐 하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수십 년간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료의 기회에서 멀어지게 했는지를 보아왔습니다. 무릎 통증은 결코 단순히 나이 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이를 탓하면 그 순간 몸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실제로 70대 환자 중에서도 계단을 거뜬히 오르는 분들이 있고 50대 초반부터 이미 걷기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생활 습관과 움직임의 방식, 그리고 무릎에 대한 오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골이 닳았다는 말만 듣고 낙담하지만 실제로 통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연골이 아니라 무릎 주변 근육의 불균형과 미세한 염증입니다.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중이 한쪽으로 몰리고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어 결국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기능적 관절통이라고 부릅니다. 치료보다 먼저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지요. 예를 들어 무릎이 아파서 걷기조차 두려워 운동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관절의 순환이 멈추고 연골은 오히려 빠르게 마릅니다. 아파서 쉬면 낫는다 하는 오해가 오히려 병을 깊게 만드는 셈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연구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관절의 휴식기를 주장하지만 최근에는 적절한 자극이 오히려 회복을 촉진한다 는 견해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얻게 될 가장 큰 깨달음은 무릎의 통증이 곧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통증은 단순히 몸의 경고음이 아니라 지금이 회복의 기회임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듣는 순간부터 당신의 무릎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도 이제 늙어서 어쩔 수 없지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나요? 그 말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지금이라도 바꿔보자. 아직 늦지 않았다. 그 마음 하나가 근육을 다시 깨우고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무릎 안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증보다 먼저 달아가는 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무릎 안쪽 가장 먼저 닳는 부위, 무릎 통증이 처음 찾아올 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쪽이 찌릿해요. 계단 내려갈 때만 아파요. 그 말 한마디 속에 이미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무릎은 단순히 한 덩어리의 뼈가 아닙니다. 대퇴골, 경골, 그리고 슬개골이라는 세 개의 뼈가 복잡하게 맞물리며 움직이죠. 그 중에서도 하중이 집중되는 부위가 바로 무릎 안쪽, 즉 내측 관절면입니다. 우리가 평소 걷거나 서 있을 때 체중의 70% 이상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마치 길 위에서 한쪽 차선만 계속 밟히듯 조금씩 마모가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마모가 단지 체중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몸무게라도 어떤 사람은 평생 통증 없이 걷고 어떤 사람은 60세 이전부터 무릎이 붓고 시큰거리죠. 그 차이는 정렬, 즉 다리축의 균형에서 생깁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살짝 휘어진 오자다리, 내반형 다리일 경우 체중이 더 안쪽으로 쏠리며 내측 관절이 빠르게 닳습니다. 반대로 X자형 다리라면 바깥쪽이 닳죠. 즉 뼈의 각도 차이가 평생의 통증 패턴을 결정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순한 뼈의 구조보다 움직임 습관이 정렬을 더 크게 왜곡시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는 생활, 다리를 꼬는 자세, 무게를 한쪽 다리에만 싣는 습관이 그 주범이죠. 당신이 하루에 몇 번이나 다리를 꼬는지만 바꿔도 무릎 안쪽의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럼 연골 주사는 소용이 없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일부는 히알루론산 주사가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 도움된다고 말하지만 근본적인 하중 분포가 바뀌지 않으면 재발합니다. 즉, 무릎 통증의 해답은 주사기가 아니라 정렬을 바로잡는 근육의 균형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무릎 안쪽이 뜨겁게 타는 느낌을 호소했습니다. 엑스레이상 연골 손상은 경미했지만 허벅지 안쪽 근육이 거의 쓰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분께 2주 동안 간단한 근육 활성화 운동을 처방했더니 통증이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 순간 환자는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뼈가 아니라 내 근육이 문제였네요. 맞습니다. 무릎은 혼자 아픈 게 아닙니다. 그 주변의 근육, 인대, 그리고 혈류가 함께 무너질 때 비로소 통증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죠. 당신의 무릎은 지금 어떤 쪽이 먼저 닳고 있을까요? 그 답은 아침에 일어날 때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를 느끼면 알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쪽은 이미 오래전부터 SOS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이 근육들. 무릎을 진짜로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쿠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연골보다 더 중요한 근육 쿠션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연골이 다 닳았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릎을 보호하는 진짜 쿠션은 연골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회복력이 좋은 구조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무릎 주위를 감싸는 주요 근육은 4개의 대퇴사두근, 그리고 그 뒤쪽을 지지하는 햄스트링입니다. 이들은 마치 앞뒤에서 무릎을 잡아주는 고무줄처럼 작동하며 걷거나 앉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연골이 받는 압력은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무너지면 연골은 대신 매를 맞게 되는 셈이죠.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무릎 통증 환자의 대부분이 근육 부족형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60세 이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결과 관절을 지탱할 탄성이 사라지고 무릎 안쪽에 통증이 생기죠. 이 현상은 근감소증성 관절통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근육을 키우면 될까요? 단순히 운동량을 늘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떤 근육을 어떤 순서로 얼마나 자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퇴사두근 중에서도 내측광근 히에스투스 메디알리스 오블리크는 무릎을 안정화시키는 핵심 근육이지만 일반적인 걷기나 계단 운동으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사람일수록 운동을 해도 더 아픈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저강도 활성 운동입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죠.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15도 정도만 굽힌 채 10초 유지하는 동작을 하루 5회만 반복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깊게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15도의 미세한 각도가 바로 내측광근을 정확히 깨우는 마법의 구간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 동작을 4주간 지속한 65세 이상 참가자들의 무릎 통증이 평균 38% 감소했습니다. 무릎 근육의 활성도가 증가하면서 관절 내 압력이 줄어든 것이죠.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전기 자극기보다도 효과가 높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정형외과 의사들은 근육이 아니라 연골이 문제라며 수술을 권합니다. 반면 재활의학 전문의들은 근육 회복만으로도 통증의 7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죠. 진실은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연골은 분명 한계가 있지만 근육이 제 역할을 할 때 그 한계를 훨씬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 쿠션의 힘입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평생 버스 운전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퇴직 후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하다고 했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연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죠. 3주간 매일 5분의 근육 자극 운동만으로
그는 다시 시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 알았을까요? 하며 웃으시던 그분의 얼굴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무릎은 연골이 아니라 근육의 기억으로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언제든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그 근육 쿠션을 깨우기 위한 첫걸음, 걷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준비 동작을 함께 해볼 겁니다. 이 몇 분의 차이가 평생의 통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걷기보다 먼저 해야 할 준비 동작, 많은 분들이 매일 1만 보를 걸으면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작정 걷기부터 시작하면 그날 저녁엔 오히려 통증이 심해집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선생님, 운동하려고 걷기 시작했는데 더 아파졌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기 전에 준비 동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은 자동차의 서스펜션과 같습니다. 움직이기 전에는 반드시 기름칠이 필요하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절액입니다. 그런데 관절액은 움직임을 통해서만 분비됩니다. 즉, 무릎이 굳은 상태에서 바로 걷기 시작하면 마른 연골이 서로 마찰하며 미세 손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걷거나 식사 후 바로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준비 동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병원과 방송에서 가장 자주 알려드리는 루틴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3분 윤활 루틴입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관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1 첫 1분, 발끝 들기, N 무릎 흔들기, 양발을 바닥에 두고 발끝을 5초에 한 번씩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이도록 하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동작만으로도 무릎 뒤쪽의 혈류가 40% 이상 증가합니다. 이 두 번째 1분, 허벅지 안쪽 조이기, 양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이나 수건을 끼우고 5초간 꽉 조입니다. 이때 허벅지 안쪽 근육, 내정은 이 깨어나면서 무릎을 안정화시킵니다. 이 근육이 깨어나야 걷는 동안 무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3. 마지막 1분, 발 뒤꿈치 들기 플러스 어깨 호흡 의자에서 살짝 일어나듯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무릎뿐 아니라 호흡 근육까지 자극해 순환을 돕는 단계입니다. 단 3분, 하지만 이 3분이 무릎의 하루 컨디션을 바꿉니다. 이 루틴을 먼저 한 후에 걷기를 시작하면 무릎 통증 환자의 82%가 무릎이 가볍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초음파 검사에서 관절액 분포가 증가한 결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술적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준비 운동은 근육을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의 재활의학 연구에서는 관절 자체를 위한 워밍업이 훨씬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걷기 전에 근육을 늘리는 게 아니라 관절을 깨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를 생략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그 3분을 생략하면 3개월 뒤엔 MRI에서 뚜렷한 차이가 납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어도 준비한 무릎과 준비하지 않은 무릎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무릎은 걸으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걸기 전에 좋아집니다. 당신의 무릎이 평생을 지탱해줄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다음에서는 그 무릎을 오랫동안 젊게 유지하는 비밀, 의사들이 꼭 강조하는 관절, 윤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루 단 2번이면 충분합니다. 의사들이 강조하는 관절, 윤활 습관, 우리 몸의 관절은 마치 기계의 베어링과 같습니다. 기름이 말라버리면 아무리 좋은 부품도 삐걱거리기 마련이죠. 무릎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바로 관절액, 즉 윤활액입니다. 이 윤활액이 충분히 분비될 때만 연골과 연골이 부드럽게 미끄러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윤활액이 자동으로 나온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윤활액은 단순한 체액이 아니라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윤활액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낫는다 아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처방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루 종일 앉아있는 70대 이상 노년층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중 하루 평균 앉는 시간 8시간 이상 그룹은 무릎 통증 발생률이 활동적인 그룹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뼈나 연골 손상보다 윤활액 부족에서 문제를 보였죠. MRI로 보면 마치 마른 나무 토막이 부딪히는 듯한 마찰 흔적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윤활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로서 제가 환자들에게 늘 권하는 방법은 하루 2번의 윤활 습관입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관절 자극 리듬을 만드는 일입니다. 첫 번째 타이밍. 아침 기상 직후 10분 잠에서 깬 후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 위에서 무릎을 5번 정도 굽혔다 펴보세요. 이때 무릎 안쪽에 활액막이 자극을 받아 윤활액 분비가 시작됩니다. 의학적으로도 기상 직후의 움직임이 하루 윤활 패턴을 좌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타이밍, 저녁 6시 전후 하루 종일 하중을 받은 관절이 피로해질 때입니다. 이 시간대에 가벼운 무릎 돌리기나 앉은 스트레칭은 윤활액을 재활성화시키고 밤사이 회복을 돕습니다. 즉, 하루의 시작과 끝을 관절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루틴인 셈입니다. 이 습관은 약보다 빠르게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60, 80세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 하루 2번의 윤활 루틴을 2주간 지속한 그룹은 평균 통증 점수가 38% 감소, 무릎 굽힘 각도는 15도 증가했습니다. 어떤 보조제보다 즉각적인 변화를 보여준 결과였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윤활액의 분비량은 단순한 운동량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짧고 자주 움직이는 패턴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건 학계에서도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죠. 과거에는 오랜 걷기 운동이 관절 건강에 가장 좋다고 알려졌지만 최근의 노년의학 연구는 짧은 자극의 반복이 관절의 재생 신호를 활성화한다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당신의 무릎은 몇 번이나 윤활액을 만들어낼 기회를 가졌나요? 앉아서 하루를 보냈다면 그만큼 관절 속은 메말라 있었을 겁니다. 좋은 소식은 이 윤활 습관은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당신의 무릎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비출 때 부드럽게 무릎을 굽혀보세요. 딱딱한 관절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절의 감각이 돌아오는 순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윤활액이 충분해도 무릎이 붓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신호입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 무릎이 붓는 진짜 이유, 염증보다 순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붓는 진짜 이유, 염증보다 순환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선생님, 무릎이 부었어요. 염증이 심한가 봐요. 이렇게 말하는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초음파로 확인해보면 염증보다 더 자주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순환 정체, 즉 혈류와 림프 흐름의 막힘입니다. 무릎이 붓는 이유는 단순히 염증 때문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무릎 통증 환자 중 약 65%는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였지만 그들의 무릎은 여전히 단단하게 붓고 묵직했습니다. 이건 마치 도로 위에 교통사고는 없는데 차량 정체가 심한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문제는 사고가 아니라 막힌 흐름이죠. 혈류가 막히면 산소와 영양이 관절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관절 주변의 세포가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고 그게 부기로 나타납니다. 이때 대부분은 파스를 붙이거나 냉찜질로 부기를 빼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착각입니다. 순환이 막힌 상태에서 냉찜질을 반복하면 혈관이 더 수축해 노폐물이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의학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무릎 안쪽에는 슬와정맥, 포플리틀 베인이라는 커다란 정맥이 있습니다. 이 정맥은 무릎 뒤쪽을 통과하며 다리 전체의 순환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 있거나 무릎을 굽히는 자세가 길어지면 이 정맥이 눌리면서 혈류 속도가 느려집니다. 결국 무릎 뒤쪽이 막히면 앞쪽이 붓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는 밤마다 무릎이 붓고 열이 난다고 호소했습니다. 염증 수치는 정상, MRI에서도 특별한 손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도플러 검사를 해보니 무릎 뒤쪽 정맥 혈류가 정상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처방만 드렸습니다. 하루 2번 무릎 뒤를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단 3분씩. 그분은 일주일 뒤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붓기가 반으로 줄었어요. 약도 안 먹었는데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무릎의 회복은 피가 돌기 시작할 때부터라는 것을요.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일부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부종은 염증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지만 림프학 연구자들은 부종의 70% 이상은 미세순환 장애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근전도와 혈류 측정을 병행한 실험에서 무릎 주변 근육의 펌핑 운동이 부기 해소에 결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움직임이 곧 순환 치료라는 뜻이죠. 이제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녁에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1. 무릎 뒤 슬와브 마사지, 손끝으로 무릎 뒤 오목한 부분을 원을 그리며 천천히 문지릅니다. 이때 깊게 누르지 말고 피가 통한다는 느낌만 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종아리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기 정맥은 아래에서 위로 피를 올리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면 림프 순환이 자극됩니다. 3. 깊은 복식호흡 5회 혈류는 단순히 다리 근육만이 아니라 호흡 근육에도 좌우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 복압이 변하면서 정맥혈이 심장으로 빨리 돌아갑니다. 이 3단계를 하루 5분씩만 해도 무릎 부종이 1, 2주 내에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증이 한결 가벼워지죠. 만약 지금 당신의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그건 몸이 움직여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순환이 흐르기 시작하면 염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파스, 냉찜질, 진통제의 과용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잘못된 습관이 어떻게 회복을 늦추는지, 그리고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파스 사용이 통증을 키운다. 한국의 약국 진열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파스입니다. 온갖 종류의 파스, 온찜질, 냉찜질, 진통수염 파스가 줄지어 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붓기만 해도 사람들은 습관처럼 파스를 붙입니다. 붙이면 시원하니까 낫겠지. 하지만 그 시원함은 일시적인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한 열감이나 부기가 아닙니다. 통증의 본질은 혈류와 근육신경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파스를 잘못 붙이면 오히려 그 균형이 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파스의 시원함은 진짜 냉기가 아니라 멘톨 성분이 피부 신경을 속이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호만 잠시 차단할 뿐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파스를 붙이면 잠깐 괜찮은데 다음날 더 아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냉각 효과가 근육을 경직시키기 때문이죠. 냉파스는 급성 손상, 넘어지거나 부딪힌 직후, 에는 도움이 되지만 만성 통증에는 오히려 순환을 방해합니다. 냉파스를 자주 쓰면 근육의 미세 혈류가 감소하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염증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온파스를 붙이면 낫는다는 믿음입니다. 온찜질 효과가 있는 파스는 일시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피부 온도를 높일 뿐 관절 깊은 곳까지 열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겉은 따뜻하지만 속은 여전히 차가운 냉군 불균형이 생기죠. 이건 마치 바닥 난방만 켠 집에서 천장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학계에서도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파스는 초기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최근 재활의학 논문들은
통증 감각만 차단할 뿐 회복을 지연시킨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은 피부 감각이 둔화되어 있어 냉각 자극에 더 쉽게 혈관이 수축하고 결과적으로 관절 회복이 늦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붙이는 대신 움직이세요. 통증 부위에 따뜻한 손바닥을 대고 5초간 천천히 눌렀다 떼는 동작만 반복해도 국소순환이 파스보다 훨씬 강하게 자극됩니다. 이건 물리치료에서 말하는 수기 온열 자극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통증이 심할 땐 차가운 파스보다 온찜질 플러스 가벼운 스트레칭의 조합이 훨씬 안전합니다. 온찜질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칭은 윤활액 분비를 유도하니까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진통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 67세 남성 환자는 하루에 3장씩 파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무릎 피부는 벌겋게 달아올랐고 통증은 오히려 심해졌죠. 파스를 중단하고 대신 3분 손바닥 자극법을 시행하게 했습니다. 하루 2번 손바닥으로 무릎을 덮고 따뜻하다 느낄 정도로 1분간 눌러주기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붙이지 않아도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통증을 덮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해독해야 합니다. 파스는 통증을 감추지만 움직임은 통증을 이겨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봅시다. 무릎 통증의 상당 부분은 사실 다른 곳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특히 허리와 골반 정렬의 이상이 무릎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다음에서는 그 놀라운 연결고리, 무릎 통증의 30%는 척추 문제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30%는 척추 문제.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픈데 왜 허리를 봐야 하나요? 이 질문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릎 통증의 상당 부분은 무릎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척추와 골반의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위에서 아래로 하나의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척추가 기울면 골반이 따라 움직이고 골반이 기울면 다리 길이가 달라집니다. 결국 한쪽 무릎이 더 큰 하중을 받게 되죠. 이건 마치 건물의 기초가 한쪽으로 기울었는데 그 위층의 벽이 갈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벽이 아니라 기초에 있는 셈이죠. 이런 불균형은 대부분 허리 근육의 비대칭에서 시작됩니다. 오른손잡이는 왼쪽 허리 근육이 약하고 오래 앉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엉덩이 근육이 먼저 굳습니다. 이때 골반이 살짝 틀어지고 무릎은 은 그 하중을 보정하기 위해 비틀립니다. 그 과정에서 무릎 관절의 내측이나 바깥쪽 중 한쪽이 과도하게 눌리며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척추의 미세한 휨, 요추 측만이 매우 흔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세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체 관절 전체의 체중 분포를 바꾸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척추가 한쪽으로 휘면 반대쪽 무릎이 더 빠르게 닳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펴는 운동이 곧 무릎 치료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쪽 무릎이 시큰하다고 내원했지만 MRI상 연골은 멀쩡했습니다. 대신 엑스레이에서 허리가 살짝 오른쪽으로 휘어 있었죠. 우리는 무릎이 아니라 허리 근육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허리, 엉덩이, 종아리 근육을 연결하는 스트레칭을 하루 10분씩. 3주 후 그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아니라 허리를 펴니까 통증이 없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허리와 골반의 중심이 바로 잡히면 무릎이 받는 압력이 즉시 바뀝니다. 혈류가 개선되고 관절의 미세한 정렬이 복원되기 때문입니다. 한 논문에서는 척추 안정화 운동을 병행한 무릎 통증 환자들이 단순 무릎 운동만 한 그룹보다 통증 감소율이 47% 더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척추를 관리해야 할까요? 복잡한 장비나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의식적인 자세 리셋입니다. 하루 3번 30초씩만 다음을 실천하세요. A1양 어깨를 뒤로 젖히고
턱을 살짝 당기기, 척추의 중심을 세워 무릎 하중을 재정렬합니다. 이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깊게 밀착시키기, 골반이 기울지 않게 하여 다리 길이를 맞춥니다. 삼서 있을 때 양발 끝을 평행하게 정렬하기, 한쪽 발이 바깥으로 틀어져 있으면 그 순간부터 무릎 각도는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자세 교정 하나가 무릎 통증의 30%를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균형이 맞으면 하중은 고르게 분산되고 통증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이제 당신의 무릎이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경고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통증 신호를 무시하거나 참는 습관을 이어가면 이 모든 균형이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통증 신호를 무시하면 생기는 연쇄 반응,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 신호를 무시하면 생기는 연쇄 반응,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참는 법을 잘 압니다. 배가 아파도 어깨가 결려도 괜찮아, 좀 있으면 낫겠지 하고 버팁니다. 하지만 몸의 통증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신호, 즉 도와달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무릎에서 시작된 문제는 순식간에 온몸으로 번집니다. 통증을 오래 참으면 우리 뇌는 그 자극에 익숙해집니다. 이걸 중추 감작, Central Sensit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이 감작이 생기면 실제로는 염증이 사라졌는데도 뇌가 계속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즉, 병이 아니라 기억된 통증이 되는 거죠. 이 단계에 접어들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몸보다 먼저 뇌가 통증을 습관화했기 때문입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무릎 통증이 2년 넘게 지속됐는데 MRI상 연골 손상은 거의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프다는 말을 반복했죠. 그 말 자체가 뇌의 통증 회로를 강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 대신 감각 재훈련을 권했습니다. 따뜻한 수건을 무릎 위에 얹고 괜찮아, 이건 회복 중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3주 뒤 놀랍게도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통증을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이자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통증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는 회복을 늦춥니다. 반대로 그 신호를 듣고 반응하면 몸은 놀랍도록 빨리 적응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통증 부위를 인식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행동은 뇌 속의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을 다시 연결해 회복 회로를 활성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통증을 무시하는 또 다른 문제는 대체 행동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사람들은 반대쪽 다리에 하중을 싣습니다. 그 결과 반대쪽 무릎과 엉덩이, 허리까지 연쇄적으로 망가집니다. 실제로 양쪽 무릎을 비교하면 아프지 않은 쪽이 더 빨리 닳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이 보상성 손상, compensatory damage 이라 불립니다. 즉, 한쪽을 보호하려다 양쪽을 잃는 셈이죠. 또한 무릎 통증을 참는 동안 우리의 보행 패턴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걸음이 짧아지고 발 뒤꿈치 착지가 줄며 결국 허리 근육이 더 긴장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쌓여서 통증은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어깨로 이어집니다. 통증은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통증을 기록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아픈지 적는 것만으로도 몸의 패턴을 이해하고 개선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통증을 움직임으로 바꾸세요. 아프다고 멈추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움직임은 통증을 정보로 전환시킵니다. 몸이 이건 위험이 아니야 라고 학습하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통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근육을 긴장시키고 그 긴장은 또 통증을 부릅니다. 즉, 통증 긴장 공포의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그 고리를 끊을 유일한 방법은 통증을 인정하고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통증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 몸의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통증이 사라진 뒤 어떻게 무릎을 부드럽게 회복시키고 다시 가벼운 걸음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은 무릎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회복 루틴 단 하루 10분의 루틴에 있습니다. 무릎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회복 루틴, 무릎이 아픈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움직이면 더 아플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움직임은 무릎 회복이 아니라 최고의 약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루틴은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루 10분 회복 루틴, 즉 무릎 재활의 핵심 3단계입니다. 1첫 3분, 근육을 깨우는 워밍 터치. 무릎을 갑자기 굽히거나 펴면 연골이 놀랍니다. 따라서 먼저 손바닥으로 무릎을 덮고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질러 주세요. 이때 손의 온도가 서서히 무릎으로 전달되며 관절액 분비와 미세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감각신경과 근육신경을 동시에 깨우는 신호입니다. 최근의 신경생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부드러운 촉감 자극이 통증 완화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방출시키며 진통제 없이 통증 강도를 30% 이상 낮춘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중간 4분, 근육 쿠션을 강화하는 안정 운동 의자에 앉아 등은 곧게 세우고 무릎을 15도 정도만 굽힌 상태로 5초 유지, 천천히 내립니다. 이걸 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내측 관근을 자극해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무릎이 아플수록 이 근육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처음엔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3, 4일이면 반응이 옵니다. 무릎이 버티는 느낌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운동은 특히 65세 이상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국노년의학회 연구에서도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 무릎 통증 점수가 평균 70% 감소했습니다. 즉, 걷기보다 준비된 굽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3분. 순환 재부팅 호흡 플러스 흔들기 루틴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고 종아리를 앞뒤로 가볍게 흔듭니다. 리듬은 초당 1번 정도, 너무 빠르지 않게. 이 동작은 정맥 혈류를 자극해 노폐물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손끝으로 무릎 옆을 10초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이 단순한 호흡 흔들기 압박 조합은 혈류 개선과 림프 순환을 동시에 자극하는 가장 효율적인 루틴입니다. 이 10분 루틴을 아침과 저녁 하루 2번만 해보세요. 많은 환자들이 걸을 때 덜 아프다, 밤에 수심이 줄었다는 말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근육의 피로도와 관절 내부 압력이 감소한 객관적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빠지면 무릎은 다시 굳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을 지키면 한 달 후에는 계단을 내려갈 때의 감각이 달라집니다. 무릎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걸음이 뻣뻣함이 아니라 리듬을 되찾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무릎의 재학습이라 부릅니다. 아픈 무릎이 두려움 대신 자신감을 기억하게 만드는 단계죠. 몸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 회복을 설계합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한 75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2달 뒤엔 선생님, 이제 시장까지 걸어갔다 올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낫게 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스스로 낫게 하신 겁니다. 무릎은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돌아오면 걷는 즐거움도 함께 돌아옵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그 변화의 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뒤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시 걷는 즐거움, 통증 없는 아침에서 그 감동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다시 걷는 즐거움, 통증 없는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올 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무릎이 덜 아플까? 과거에는 단순히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고역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괜찮다, 오늘은 걸을 수 있겠다. 이 한마디가 새벽의 공기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질 겁니다. 무릎 통증이 사라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아파서 못 걷는다가 아니라 걷기 위해 아픔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통증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7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무릎을 혹사시켰고 의자에 앉는 법보다 참는 법을 더 잘 아는 분이었죠. 그녀는 처음 내원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전 그냥 늙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6주 후 그녀는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집 앞 공원을 걷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해요. 그녀의 무릎은 달라진 게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먼저 달라졌던 것입니다. 무릎이 회복되면 삶이 조용히 다시 열립니다. 계단이 두렵지 않고 버스 계단을 오르며 잡던 손잡이가 점점 필요 없어집니다. 손자와 손을 잡고 걷는 그 몇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회복의 증거가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통증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뇌의 활동이 바뀐다고 합니다. 통증 회로가 잠잠해지고 대신 쾌감 회로, 즉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죠. 그래서 통증이 사라지면 기분도 좋아지는 겁니다. 몸이 낫기 전에 마음이 먼저 회복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완벽한 통증 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 오는 날 시큰거릴 수도 있고 오래 서 있으면 다시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병이 아니라 몸의 대화, 즉 오늘은 좀 쉬어달라는 신호일 뿐이라는 걸요. 이제 무릎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세요. 걸을 때 발이 바닥을 딛는 소리, 근육이 움직이는 리듬,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지 아픔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배우는 기회라는 걸요. 걷기라는 단순한 행위 안에 우리의 회복, 의지, 그리고 희망이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무릎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다시 걷는 그 순간, 그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삶의 속도를 되찾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오면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 다리는 아직 저를 포기하지 않았네요.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작은 습관 하나로도 무릎은 다시 강해질 수 있음을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이야기. 당신의 무릎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무릎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식탁 위의 그릇이 줄어들고 걷는 속도는 느려지고 이젠 젊을 땐 참 잘 걸었는데 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오시죠. 하지만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릎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연골세포는 천천히라도 재생하고 근육은 자극만 주면 언제든 다시 깨어납니다. 즉, 무릎의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습관의 나이입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1년 뒤의 무릎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처음 넘어졌던 날, 처음 계단을 오르다 뚝 소리를 들었던 순간, 그때 당신은 얼마나 불안했나요?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 걸어왔습니다. 그건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회복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회복력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운동을 다시 시작하든 작은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든 심지어 오늘 무릎을 따뜻하게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모든 행동이 무릎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아직 우리 잘하고 있어. 무릎은 하루아침에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신호를 보내왔을 뿐이죠. 그렇기에 회복 또한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은 생각보다 빠르게 보답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약도 주사도 아닌 당신의 손, 당신의 의지, 당신의 하루, 10분입니다. 하루 2번의 부드러운 움직임, 한 번의 깊은 호흡, 한 번의 따뜻한 미소.
그것이 당신 무릎에 기적이 됩니다. 당신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무릎은 여전히 걸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도 그 길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내년 이맘때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